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에 노무현의 사망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2010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죠. 노무현이 사망한 뒤에 동정 여론이 있었죠. 그 결과 민주당은 선전할 수 있었어요.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는 2004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때도 노무현 탄핵 소추가 되면서 동정 여론이 있었죠. 그때는 열린우리당이 대승을 했죠. 하지만 이때는 대승을 하지는 못했죠. 선전을 하긴 했는데 그래요. 한나라당에게는 민주당이 이겼지만 근대국가 수립 세력 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으로 보면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여전히 이겼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 데에는 동정 여론이 크게 일긴 잃었지만 또 나름대로 이명박이 그래 당면 과제를 잘 해결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특별하게 한국에 어떤 큰 경제 위기는 없었어요. 잘 해결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2004년과 같은 이제 그래요 결과가 안 나왔다고 보면 되죠. 다음으로는 이명박 정부 하반기 분위기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이명박 정부 내내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죠. 전 세계적으로. 상반기에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또 유럽발 경제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상반기에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어려웠다면 하반기에는 유럽발 경제위기로 세계 경제가 어려웠다. 계속 안 좋았죠. 유럽의 경제위기는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그리스 정부는 건전재정을 무시한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했다.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육성하며 일자리를 공급해야 하는데 공직자로 채용하여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상한 방법을 쓴 거죠. (1980년에는) 전체 인구의 6.7%가 공직자였는데 2010년에는 전체 인구의 12.3%가 공직자였다. 그리스도 인구가 늘었죠. 근데 인구 비중으로 보면 6.7%에서 30년간 12%로 늘렸다는 거예요. 인구도 늘어나는데 비중은 더 크게 비중도 늘어나니까 공직자 수가 대폭 증가하겠죠. 공직자한테 임금을 그래요. 봉급을 줘야 되고 또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을 더 많이 걷던가 빚으라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세금을 계속 많이 걷으면 생산과 소비가 위축이 되잖아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또한 빚으로 복지 정책을 실시하려 했다. 1980년까지만 해도 재정이 건전했던 그리스 정부는 1980년대 부채 비율이 50%를 돌파하더니 2000년에 이르면 100%를 돌파한다. 복지 지출 늘리고 공직자를 뽑고 계속 세금이 필요한데 그거를 마냥 세금 증가시킬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빚으로 하게 되는 거죠. 1980년까지 괜찮았다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 22%로 건전했죠. 근데 이제 복지 지출을 증가시키고 공무원 채용하고 이러면서 부채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46%로 불과 5년 사이에. 또 90년에는 73% 되고 2000년에는 104%가 되죠.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빚으로 뭐 실시했다. 계속 빚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전재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계를 잘해야 되고. 빚으로 공직자를 계속 채용한다. 계속 빚내야 되죠. 빚내서 복지 지출을 했다. 그럼 복지에 의지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하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2010년에 거의 140%대 이르면서 그리스는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중단이 되냐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했구나. 공직자 수를 한 절반으로 감소시켜야 되겠어. 복지를 중단해야 되겠어. 감당이 안 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의지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직한 공직자들은 어떻게 돼요? 소득을 얻을 수가 없는데. 또 복지에 의지한 사람들이 생긴 순간 복지를 끊으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생존에 큰 위협을 받을 거 아니에요. 부채가 증가하면 이자 역시 증가한다. 결국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정부 부문과 복지 지출을 대폭 줄이는 구조 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2009년 10월 총선에서 집권한 파판드레오 정부가 이전 정부가 재정 적자를 축소 보고해왔음을 밝히면서 위기가 촉발되었다. 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전 정부가 문제였다. 그렇게 발표하겠죠. 무디스, 스탠더드 앤 푸어스, 피치와 같은 전명한 신용평가 기관들이 그리스 국채를 투기 등급으로 떨어뜨리자 그리스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그리스 정부는 더 이상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그렇죠. 그리스 정부는 여기저기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때 그리스는 유럽에서 검은 양으로 불렸다. 골칫덩어리로 불렸다는 거예요.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에 요청을 했죠.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융정책이 잘못되다면 금융정책을 뒤집어 엎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공직자를 채용하고 복지 지출을 비주를 했다.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고 복지를 다 끊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한국도 이제 그 재정 속에서 복지 정책을 시행했죠. 누가 그것을 망가뜨렸나요? 노무현이 망가뜨렸잖아요. 부채 비율을 한 거의 10%에 육박하게 증가시키면서.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 뒤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순간 그리스처럼 되는 거죠.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스 국채는 2023년에 이르러야 투기 등급에서 투자 적격으로 바뀐다. 2020년까지 209.4%까지 증가하던 부채 비율은 2025년에 이르러 약 146.7%로 급감함을 할 수 있다. 현재는 재정 위기를 극복해 유럽의 우등성으로 불린다. 극복하는데 몇 년 걸렸나요? 2010년에 문제가 생겨서 한 14, 15년 걸리죠. 굉장히 어려웠죠. 한국의 IMF 사태, 미국의 글로벌 위기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굉장히 긴 기간이 걸렸죠. 예전 설명했지만 금융정책이 실패했다. 그래도 큰 후유증이 있지만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금융정책을 바꾸는 건 어렵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처럼 비주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함부로 공무원 채용해서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해요. 이걸 뭐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바꾸면 되긴 되죠. 쉽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경제위기 두 가지를 어떻게 보면 다 본 걸 수도 있는데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한번 두 가지는 확실하게 봤죠. 한국이 겪은 거, 미국이 겪은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정책의 실패, 쉽게 얘기해서 위험 관리를 못하면 경제 위기가 오는구나. 그걸 이미 살펴봤죠. 더 심각한 게 뭔가요? 비주로 하는 복지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상한지 공무원 채용하고 복지 지출 늘리고 비주로 하는 거. 그거는 구조조정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당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굉장히 심각해진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린다. 그래요.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심각한 건 뭘까요? 산업시설이 파괴될 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뭐 포퓰리즘을 통해서 산업시설이 파괴되거나 뭐 공산주의를 하면서 산업시설이 파괴됐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더라도 다시 복구되는데 뭐 수십 년,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제 산업시설이 망가진 거죠. 한때 산업이 번영했던 국가인데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반성을 하고 이제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어.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죠. 이게 세 가지인 거예요. 이 그리스 경제를 보라는 거예요. GDP가 2010년까지 계속 증가하죠. 근데 부채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경제기 왔다는 거예요. 한 3천억 불에서 한 2천억 불로 줄어버리죠. 1천억 불이 줄어버리죠. 처참한 거죠. 1인당 개인 소득을 보면 1인당 국민 소득을 보면 26,000불까지 증가했다가 순식간에 18,000불로 감소해버린다는 거예요. 2025년에 가서야 이제 국민소득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올라오고 1인당 국민소득도 이제 비슷해지죠. 15년 걸렸다는 거예요. 경제 위기 극복하는데. 그래요. 2010년 그리스 1인당 GDP는 26,680달러였는데 재정위기 발발 후 17,921달러로 급감한다. 2025년에 이르러야 27,170달러가 되어 2010년 수준으로 회복된다. 빚내서 복지 정책을 실시한 결과 생산과 소비 시스템이 망가졌고, 사실 망가졌죠. 어느 정도 망가졌죠. 국민들은 실업과 가난에 시달렸다. 15년 동안 시달렸다는 거예요.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성하고 구조조정했지만 무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이 여러 가지 나쁜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심각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뭔가요? 빚내서 하는 복지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중단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나마 윤석열이 중단시키려 했죠. 저번에 확인했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한국도 그리스 꼴 난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997년 한국은 IMF 사태로 인해 경제 위기를 겪었고 2008년 미국 역시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두 국가 모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2,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반면에 그리스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한국과 미국의 경제 위기는 금융정책의 실패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즉 정부나 생산시설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죠.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금융정책을 바꾸고 그릇된 금융정책으로 인해 생긴 후유증만 사라지면 끝나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래도 고통이 심했죠. 금융정책도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위험관리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금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위험관리다. 수익을 내고 그런 게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익 내려고 하다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킵코드도 보면 그러하고. MBS 살펴봤죠. 서브프라임 이런 거. 하지만 그리스에서 발생한 경제위기는 구조적 문제였다. 빚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공공부문과 복지 지출은 크게 확대되었다. 구조조정을 단행하고자 하면 공직자를 대거 파면하고 복지 지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그럴 경우 파면된 공직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하고 복지 지출에 의지하는 국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 그러한 이유로 계획을 즉각적으로 단행할 수 없었다. 이것도 단행하면 단행하는데 단행할 수가 있나요? 사람의 생존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긴 시간이 걸려버린다는 거예요. 걸려버렸죠. 그러한 이유로 2010년에 그리스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부채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하던 걸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010년에 문제가 터졌는데 2020년까지 부채가 50% 더 증가하잖아요. 중단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조금씩 중단은 했겠죠. 한 번 그런 식으로 시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도 계속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중단을 못하니까. 언젠가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처럼 만들려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무현이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거라는 거예요. 국가에. 국가와 국민들에게. 또한 그리스 정부 부채는 악성 부채이다. 부채도 잘 보라는 거예요. 부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산업시설이나 토지의 빚으로 투자하면 빚이 재산의 형태로 있다. 이러한 부채를 재산 부채로 규정할 수 있다. 재산 부채 같은 경우는 잘하면 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산업을 부흥시킬 수도 있고. 그게 군사정부였죠. 하지만 빚으로 소비하는 데 써버리면 빚은 재산의 형태로 있지 않다. 이러한 부채를 악성 부채로 규정할 수 있다. 1억을 빌렸는데 집을 사요. 1억짜리 집을 사요. 그 2억이 되면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1억을 그냥 다 써버렸어요. 놀고 먹는데. 그럼 다 갚아야 되잖아요. 부채라 해서 다 같은 부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 부채에 문제가 생기면 재산을 정리하여 빚을 정리할 수 있다. 재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빚을 청산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 아까 한 말이죠. 하지만 악성 부채는 고스란히 벌어서 갚아야 하는 빚이다. 자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1억으로 집을 샀어요. 빨리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빚을 갚아야 돼요. 왜 갚았어요? 이익이 나면 좋지만 또 손해가 났어요. 한 8천만 원에 팔았어요. 2천만 원만 갚으면 되잖아요. 벌어서. 악성 부채는 1억을 빌렸는데 1억을 다 써버렸다. 고스란히 다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가 한번 실시하니까 중단을 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악성 부채를 증가만 시키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빚으로 시행하는 복지정책을 그리스만 채택했겠는가? 근대국가 수립만 유럽에서 시작한 한 것이 아니다. 근대국가 수립에 반발한 공산주의와 포퓰리즘 모두 유럽에서 시작했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어느 국가는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시하면. 2011년 포르투갈이 같은 문제로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2012년 이탈리아 역시 정부 부채 비율이 120%에 달하며 경제 위기에 시달렸다. 그때 막 스페인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나라들이 주로 이제 남부 유럽 쪽에서 많은 국가들이 그런 문제에 시달렸죠. 최근에는 프랑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110%를 넘으며 신용 등급이 강등되었으며 계획을 단행하지 못하면 결국 그리스처럼 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한때 유럽식 복지 정책이 한국에도 크게 유행하면서 복지국가 노래 부르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어떤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건전재정, 설계. 굉장히 전문적이죠. 함부로 시행하면 누구나 이런 문제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빚으로 실시했다. 중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요. 국가에 큰 죄를 짓는 거죠. 근대 국가의 발상지인 유럽에 몰락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이거를 쓰니는 전 세계로 전파되는 유튜브로 2022년 포퓰리즘 정부를 중단하지 않으면 유럽은 몰락한다고 경고했다. 다행히 그 이후로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강성해지며 유럽에서 강성해졌죠. 개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 뒤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쓰는 이 경고와 유럽 국가들의 개혁 시도가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여튼 유튜브로 하긴 했다는 거예요. 2020년에. 그때까지만 해도 어, 유럽 지역에서 포퓰리즘 정부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보면 최근에 많이 뜨고 있잖아요. 안 된다 이러면서 뻥치는 거 아니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연관성은 없을 수도 있다 해도 유럽이 문제 생긴다. 딱 2020년 6월 19일 날 남겼다는 거예요. 24분 30초에. 봤을 수도 있죠, 뭐.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세계로 유럽 국가들을 봐도 세계로 마찬가지고. 퍼지는 거니까 유튜브는. 그걸 중시해야 되는 거야. 시장과 자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시장과 장본을 중시하지 않으면 다 그냥 간다는 거야. 맛이 간다는 거예요. 산업 발전에 힘써라 이 말이죠. 유럽 국가들을 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럽 국가들도 막 복지 정책이나 쓰고 막 산업 육성을 안 하니까 뭐 시장과 자본을 중시하라 하죠. 그 산업 육성을 하라 이 말이죠. 그거 안 하니까 다 맛이 가더라. 이거를 쓰니 2022년에는 다 확인해 봤겠죠. 유럽 국가들의 상태를. 유럽 국가들이 옛날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럽 국가들이 아주 잘 살았죠. 그 잘 사는 이유는 몰랐던 거예요.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나라들이 마찬가지죠. 국가의 번영을 가져다주고 최근 현대 국가들이 구성원들을 잘 살게 하고 다 예전에는 절대 빈곤이 있었죠. 절대 빈곤을 해결해주고 국가를 영예롭게 하고 국민들 잘 살게 한 게 시장과 자본의 발전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겪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과 자본의 발전, 민간 기업을 통한 산업 육성을 통해서 다 번영을 한 것이고, 그래요. 잘 사는 국가와 잘 사는 국민들이 생긴 것이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복지 정책으로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다. 그거를 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1인당 국민 총소득 한번 볼까요? 한국 2000년도에 12,000불인데 지금 33,000불이에요. 그래요. 중국 2000년도에 927. 아무리 과거에 잘 살아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다시 정신 차리면 되겠죠. 시장과 자본을 중시하면 또 회복되겠죠. 그래요. 정신 차리라고 하잖아요. 정신 안 차리면 안 된다. 이미 2020년에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유럽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이었다. 유럽인들이 지갑을 닫자 한국 역시 타격을 입었다. 유럽이 큰 시장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1, 2위를 다투는 큰 시장이죠. 유럽 전체로 보면. 근데 유럽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소비가 줄면서 한국의 주요 품목인 자동차, 가전, 선박 수출이 급감했다. 특히 그리스는 세계 최대의 선주국 중 하나인데 그리스 선주들이 발주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면서 한국 조선업이 긴 불황의 터널에 진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국 조선업들도 사실은 장기간 굉장히 어려웠죠.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되게 안 좋았다고 보면 되죠.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시작해서 유럽발 경제 위기.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무역 규모나 이런 게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경제위기 전문가인 임병박은 스와프를 활용하여 금융을 안정시켰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경제위기 올 것을 미리 대비해서 또 스와프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활용한 적이 있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11년 10월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규모를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중국과는 260억 달러에서 560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여 금융을 안정시켰다. 그래요. 이명박이 뭐 이렇게 뭐 국제적인 어떤 위기 이런 당면 과제는 잘 해결했어요. 그래요. 하여간 여기 보니까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세계적으로 경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다. 그 힘든 시기를 잘 보낸 거예요. 그래도 그 이명박 정부 때 한국 경제에 어떤 큰 위기가 오진 않았잖아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